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천 곳곳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당진 채운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굵은 빗줄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은 도로가 침수된 모습 보이실 건데요. 이 도로에 물이 급격히 차오르면서 차가 고립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앞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경찰이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인근엔 당진천이 있는데 이곳 수위가 제방 높이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는 오늘 새벽 3시 53분 당진천이 범람하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당진초등학교와 국민체육센터로 긴급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새벽 5시 당진 역천 채운교 부근도 범람이 우려된다면서 동생리와 모평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에게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충남 서산에는 400mm 이상, 해안과 서천은 300mm, 당진은 26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충남 서산 시간당 114mm, 서천 춘장대는 98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인데 또다시 10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충청권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서해안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충남엔 1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산사태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 당진으로 접근할 때도 도로 곳곳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 도로도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침수가 발생한 곳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내린 비로 홍성에서 안중역, 서해선 일반 열차가 일시 중단됐고 비탈면이 유실되면서 서산 영덕고속도로 당진분기점 연결로 등이 통제됐습니다. 충남에선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 등 80곳이 통제 중이고 하천 범람 등 피해 우려로 주민 124명이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충남소방에선 새벽 4시 기준 비 피해 관련 신고가 332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날이 밝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피해가 하나씩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지역 하천 곳곳에 홍수 경보가 내려지고 도로가 침수했다는 재난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산과 서산, 당진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엔 주변 도로 통제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 침수 위험이 큰 저지대나 지하차도 등의 통행을 자제하고 축대 붕괴 등 시설 피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서울 홍제천과 불광천이 범람해서 하천 출입이 조금 전부터 통제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이 재난 문자를 현재 발송한 상태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온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발송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서울 홍제천과 불광천이 범람을 해서 하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와 관련된 소식 이어가죠. 충북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취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충북 지역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북 지역도 밤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나와는 이곳 청주도 새벽 3시쯤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무심천인데요. 집중소위로 하천 수위가 꽤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재 충북은 영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증평군 반탕교와 청주 미호강 팔교교 등의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비로 충북에는 오전 6시 기준 호우 피해 신고 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도로 침수가 가장 많았고 지하 주차장 침수, 수목과 구조물 전도 등입니다. 하지만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피해 신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충북 지역에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침수된 도로가 많고 지하 차도나 저지대 통행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와 재난 문자를 꼭 확인하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죠. 이 사고로 차량 한 대가 흙더미에 깔려 운전자 4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자, YTN 취재진이 날이 밝은 뒤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고가도로 옹벽 붕괴에 따라 고가도로도 상당 부분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 붕괴 구간은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편도차로 40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가장교차로 양방향이 통제 중이고요. 이로 인해서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현재 추가 붕괴 위험에 비가 추가 유입을 막는 천막 설치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복구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옹벽 붕괴에 따라서 고가도로도 상당 부분 유실된 것이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 특히 충남에는 시간당 11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고속도로 통행과 열차 운행도 일부 통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현정 기자, 충청권에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충청권은 밤사이 1시간에 11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밤새 폭우가 이어져 산사태와 홍수주의보, 경보 등이 끊임없이 발령됐습니다. 비는 특히 충남 당진과 서산, 태안 등지에 집중됐습니다. 태안군은 새벽 2시 40분쯤 태안 시내 일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통제 중이라는 안내 문자와 함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면 대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태안시청 관계자는 서부시장 근처에서 한때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다며 비가 워낙 거세게 내리다 보니 물이 쉽게 안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당진시는 새벽 3시쯤 신평면 초대천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당진천 인근에선 역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벽 4시쯤엔 아예 당진천이 범람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네, 피해 관련된 제보 화면도 YTN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이 제보 화면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제보자께서 새벽 2시 20분쯤 당진시 채운동 당진중학교 근처라며 보내준 화면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이 고였습니다. 이 밖에 공영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도로가 완전히 잠겨 깊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주차한 차가 잠길까 봐 현장에 갔다가 찍은 영상인데 대피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진 채운동의 또 다른 현장 사진 보시겠습니다. 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계단 아래로 쏟아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 차들이 주차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안에도 물이 마치 계곡처럼 흘러가는 모습, 사진이지만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가족들은 새벽 3시쯤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이미 저 정도로 물이 들어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운동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건 새벽 4시 40분쯤 들어온 제보 영상인데 마티즈 크기의 차 한 대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성인 남성이 걸어다니면 배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라며 완전히 물바다가 됐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물론 서산의 다른 지역도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충남 서산시의 성현 테크노밸리 근처 도로입니다. 트럭을 포함한 차량 2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물에 빠진 채 서 있습니다. 뒤로는 플래카드가 보이는데
아래에 있는 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물에 잠겨 있습니다. 뒤에 있는 차는 아예 떠내려온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차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차 창문 아래는 완전히 잠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다 보니 당진에선 정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대감로의 한 아파트 영상입니다. 짧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폭우에 폭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 3시 정도부터 정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파트 전체가 정전되어서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진시 대덕동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3시쯤인데 천둥 번개가 뚜렷하게 화면에 담긴 가운데 도로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마치 개천을 보는 듯합니다. 파란색 풍이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 추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서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3시 10분쯤 양유정 1로에서 찍은 영상인데 주차된 차들이 바퀴가 물에 잠겨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택시 한 대가 흙탕물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비가 조금만 더 내렸으면 차들이 완전히 침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충청권에 쏠린 비는 천둥 번개를 동반했는데 이와 관련한 피해 신고도 있었다고요? 네, 새벽 1시쯤엔 충북 진천 광해면의 한 공장에서 번개가 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이 번지지도 않았지만 보관하던 폐아세톤 탱크에서 불이 시작해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소방은 다만 신고자의 주장대로 번개가 화재 원인이 됐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호우 여파로 고속도로 통행 또 지하철 1호선도 통제되고 있다고요? 네, 호우 영향으로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면서 현재 대전 당진고속도로 당진분기점 부근이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대를 지날 경우 국도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철도와 서울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도 막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새벽 4시 반 기준으로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간 일반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항선 천안역과 익산역 사이, 서해선 홍성역과 서화성역 일반 열차 운행도 멈춘 상태입니다. 1호선 전동열차의 평택역에서 신창역까지 구간도 일시 운행 중지된 상태인데요. 추가 피해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은 속보 한 가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금강 홍수 통제소가 오늘 아침 7시 50분 조금 전입니다. 미호강 청주시 환희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해서 다시 한번 발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호강 청주시 환희교 지점에 홍수경보가 지금 발령이 돼 있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조금 전에 금강 홍수통제소가 홍수경보로 변경해서 발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충남 아산에 있는 하천의 모습인데요. 자, 충무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다리가 충무교인데 일단은 차량이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강의 수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살도 굉장히 센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에 빗물이 좀 비쳐 있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금강 홍수통제소는 미호강 청주시 환희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해서 발령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가적인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비구름 어디로 지나갈지 또 얼마나 더 내릴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주대 대기과학과 이현호 교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극한 호우가 내렸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비가 내린 건가요? 예, 어제 오후부터 좀 강한 비들이 시작됐는데요. 처음 네. 시작할 때는 충남하고 전북 경계 지역, 그러니까 충남 서천 등에서 많은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는 충남 서산, 태안, 홍성 쪽 좀 북쪽으로 올라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충남 서산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1시 46분부터 기록된 1시간 동안의 비가 114.9mm가 기록이 됐고요. 이런 시간당 1시간에 100mm 정도쯤 되는 비가 잠깐 온 게 아니라 한 3시간 이상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300mm에 육박하는 그런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강수량을 확인해 보니 420mm 정도가 왔는데 이게 네. 지금 새벽 5시까지만 기록된 거고요. 그 이후엔 현재 지금 장비가 고장이 나서 현재 지금 누적돼 있는 강수량이 계속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태안, 서천, 홍성 지역 이런 쪽에 지금 계속 300mm 이상의 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새벽 이후에 지금 장비가 고장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비가 고장난 것도 비의 양이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장난 지역을 제가 본 곳만 해도 지금 예산, 그다음에 서산 이런 지역들이 좀 현재 좀 장비가 고장이 나 있는데요. 네. 예, 강한 비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충남 당진천이 하천이 범람을 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교수님도 충남 공주시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자, 교수님 들리시나요? 예, 이제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충남 당진천이 범람을 해서 주민들도 이제 대피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지금 공주시에 계시잖아요.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내립니까? 예,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서울부터 대전 사이에 있는 곳은 지금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네. 제가 있는 공주, 세종 이쪽도 현재 지금 굉장히 강한 비가 왔다 갔다 이제 반복하고 있는 형태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급격히 빗줄기가 굵어진 그런 상황인데 특히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됐거든요. 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좀 일찍 발달해서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폭염을 겪고 있었는데요. 한 그저께죠. 15일 정도쯤에 한반도 북쪽에서 굉장히 세력이 강한 저기압이 한번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세력이 약해졌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 중부 지역 이쪽이 현재 지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걸치게 되면서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계속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비가 오면은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잦은 것 같은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도 시간당 100mm 넘는 비가 16번이나 발생을 했었고 올해도 장맛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난주에 화요일이었죠. 8일에도 서울 양천구에 시간당 70mm 가까이 온 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내리는 비의 양상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를 따라서 저기압이 이렇게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강하게 쏟아지는 이런 비의 형태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아직 비가 그치지 않았다는 건데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까요? 우선 살펴봤을 때 오늘이죠. 목요일부터 토요일 낮 정도,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컴퓨터로 예측한 결과인데요. 있을 수 있는 오차 정도를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한 이틀 정도는 한반도 전체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여름에 남부지방의 경우는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장마 전망이 빗나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장마 전선에 의해서 이제 처음 비가 온 게 한 6월 20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20한 3, 4일 정도까지 오고 그 이후로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꽤 긴 기간이죠. 장마 전선에 의한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장마 전선에 의한 6월 하순에 왔던 비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일단락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때이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해서 폭염이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겪고 있는 비는 최근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름철 장맛비가 다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최근 뭐 1, 2년 사이에는 없었지만 한 시간을 거슬려서 한 10년 정도 거슬러 가면은 2014년에 보면은 그때도 이제 언론에 마른 장마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장마 기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좀 약화되는 8월 하순에 오히려 비가 좀 많이 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좀 위험한 지역이 있을까요? 우선 사람이 보기에 흙이 노출되었다고 하면은 그 지역은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산사태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작 중에 하나가 산에 있는 숲인데요. 지난 저희가 봄에 겪었던 그런 산불, 화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숲이 좀 노출됐다든지 식물이 좀 약해진 곳에서는 산사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숲이 노출됐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뿌리가 보인다든지 흙이 많이 보인다 이러면은 노출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눈에 보기에 흙이 잘 보이는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는 토요일까지는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 비가 그친 이후의 날씨는 어떨까요? 우선 현재 가장 최신의 기술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기술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한 열흘, 길게 보아야 한 2주 정도쯤의 날씨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한반도가 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예측한 결과로는 다음 주 중반까지,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지금 현재 내리는 이 장마 전선은 북한, 중국 경계 지역 그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다시 폭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지나면은 또 태풍도 걱정인데 앞으로 몇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 어떤 기술로도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몇 개 정도 영향을 끼칠지 혹은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 몇 개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인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해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수가 한 25개쯤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한 서너 개 정도가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해서 좀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나흘째인 오늘 외교부 조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특히 조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와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됐으며 국민의힘은 무자격 오적으로 지목해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략 등이, 구윤철 후보자를 상대로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각종 세제 정책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강선우,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낭만은 없다던 애초 기류가 고민스럽다는 흐름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현재 공식 입장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답니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잦아들지 않는 사퇴 여론에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약자를 챙겨야 할 여가부 수장의 갑질 논란과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장관의 표절 의혹 등은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군으로 여겼던 진보 진영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분출하자 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민주적 리더십 부재,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문 표절 의혹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특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의 자진 사퇴 촉구는 대통령실 기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까지 한솥밥 먹은 식구들까지 공개 비판 대열에 동참해서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걱정이다, 고민이다 등의 표현으로 강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 사이에선 현역 의원인 강선우 후보자는 임기 초반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TV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각각 강력함과 안정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외쳤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대표를 노리는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첫 TV토론회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둘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 칭찬하거나 농담을 던지며 네거티브를 최소화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정청래 후보께서는 판이 깔리자 역시 핵심은 명심 경쟁. 둘은 약속이나 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박찬대 의원은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는데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성장과 함께 저도 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전거를 잡아주던 그 엉아가 어느 순간 손을 놨는데 혼자 잘 자전거를 몰고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당원 주권 강화 등 핵심 의제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리더십 방향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억지, 발목 잡기에는 대응하지 않고 표결로 강력하게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험한 일, 굳은 일, 싸울 일 이런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야당과의 협치도 포기할 수 없다는 박 후보는 안정적 리더십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회계사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함께 완벽한 원팀 당정대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뺨만 때려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르고 달래는 것도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각 지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2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두 후보의 은근한 차별화 전략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폭우 관련 속보입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IC 부근에 서울 방향 도로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미 IC의 서울 방향 도로가 차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권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IC 부근에 서울 방향 도로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도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대상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책임 있는 인사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한 지 3일 만에 기자들 앞에 선 윤희숙 혁신위원장. 인적쇄신 대상이라며 의원 4명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혁신이 출범 뒤 쇄신 대상자가 공개적으로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듭된 사과 촉구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 이견 표출이 이어지자 고강도 후속 조치로 압박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이미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단절도 된 건가요? 할당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를 도려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저는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커녕 탄핵 반대를 외치는 광장 세력을 당 안방에 끌어들였다는 점도 쇄신 대상자 지목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에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윤어게인 인사가 대거 참석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일부가 자리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위원장은 이번 발표를 1차 인적 쇄신으로 규정하며 추가 지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도대체 의원님들께 계엄은 계몽입니까 아직도? 아니면 추억입니까? 국민과 당원에게 계엄은 악몽입니다. 지도부는 충돌 대신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혁신을 위한 충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거취 결단 요구를 두고는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지도부의 윤어게인 행사 참석이 해당 행위라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위에서 의결을 하면 그 다음에 비대위에 보고가 되고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혁신 방안이 확정이 되는 우리 당은 이번 행사와 직접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을 위해 쓰러질 각오가 있다며 혁신위원회로 불러달라고 답했고 장동혁 의원은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더는 희망이 없다며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혁신위는 동시에 개파 근절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했습니다. 구 당권파를 의미하는 언더친윤과 한동훈계 언더칠삼 모두를 비판하며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개파 근절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인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전에 그렇게 해명하는 것을 보고 일단 소명이 좀 되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표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왔어요. 이 교신 저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제일 저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러한 얘기들로 이 국면을 좀 넘어가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차제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공계의 특수성이니까 좀 봐달라. 네. 그리고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와 학계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 그리고 실제로 이공계 특수성이 있는지 혹은 예체능계 무슨 특수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정확한 가이드가 다시 한번 선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이공계 논문만의 특수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공계는 교수가 연구를 따오면은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이때 연구 기여도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연구를 따온 교수가 일저자로 올라가는 것이 관행이다라는 형태로 어제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공계 교수님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어제 청문회를 하기 전에도 이미 국민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이 나왔는데 이 국민검증단도 결국에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논문이 취소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었던 단체고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같은 동료 교수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연구 윤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공계의 특수성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물타기 형태의 답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 위반 논란도 있고요. 또 공교육을 불신하고 외면한 인물이 교육부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은 좀 공격을 위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공교육을 불신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낸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어제 사실 소명이 좀 된 부분인데 첫째 딸이 부모님이 이제 어쨌든 미국에 가 있다 보니까 그때 따라왔다가 자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본인의 의지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을 부정했기 때문에 보낸 것은 아니고 자녀의 의지를 부모가 꺾지 못했기 때문에 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좀 소명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과연 이제 그것은 이해를 해줄 것이냐의 부분은 그 다음에 부차적인 또 문제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둘째 딸과 관련돼서도 중학교까지는 대한민국이 의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모의 어떤 이 지도 혹은 이 보육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떨어져서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아주 낮은 자세로 저는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교육의 수장이 되고 여러 가지 교육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됨에 있어서 과연 그런 자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논문 부분과 지금 얽혀가지고 과연 교육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이 생각도 좀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시원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답변이 틀린 경우도 있었고 아예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도 네. 있었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던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그동안의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넘어서서 정책적인 부분도 정말로 간단한 것들을 물어보았는데 유보통합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교육부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교육부와 교육청은 좀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는 자녀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 자녀가 해외에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들어갔던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환율로는 거의 10억 원 정도가 되고 그것도 석사 과정에 들어간 학비나 생활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있어서는 어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과 결부가 되어서 더욱 안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이진숙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에도 계속 여론이 좋지 않은데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 지점에서는 그것을 과연 정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도 여론을 좀 파악하는데 그 주변 민심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당에다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파악을 하다 보면 뭐 안 좋은 여론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는 인사이기인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과연 결심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들 스스로가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도 지금 고민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낙마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의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고 있다. 뭐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부터 연결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증인이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청문회도 맹탕이었다라고 저희 야당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관으로 지명된 분들도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다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김민석 총리 때와 같은 거죠.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청문회에서조차 이것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동안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충남대 총장이 될 때 그때 논문에 대해서 다 학교 내에서 검증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인으로서 그 충남대에서 논문을 검증했었던 위원장 이분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충남대에 송달이 되었지만 이게 충남대에서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 위원장의 이름을 확인을 해서 다시 요청을 했지만 그분이 해외 출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총장이 되었을 때 논문 검증을 했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기획처장으로서 핵심 보직을 맡고 그 다음에 총장으로도 나아갔다는 겁니다. 총장 후보자로 나아갔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지금 뭐 이진숙 후보자는 이공계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물타기 형태의 답변만 하고 있는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내란 수사 이런 뜨거운 현안이 쟁점으로 올랐는데 일단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다. 검찰 개혁의 속도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네, 그것은 뭐 일단 자업자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지난 20여 년간 보여줬던, 더 길게는 뭐 30여 년도 될 수 있겠죠. 보여줬던 모습이 일단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어찌 보면 법적 혹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 이 거의 괴멸 수준에 가까운 그런 검찰권 남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용서해주는 그런 이 기소와 수사 이거 자체를 뭔가 스스로들이 남용을 해가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갖게끔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서는 검찰이 뭐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이 제1
사실 이 검찰 신뢰 자체를 다시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네.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어제 후보자는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오고 있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추석 밥상에 이것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을 때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안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좀 열려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속도감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말하자면 기소를 할 것인지 수사를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말 무자비한 권한을 넣어놓은 것이어서 이것이 굉장히 위헌적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네. 정성호 후보자도 역시 법조인 출신이고 좀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서도 좀 합리적인 분으로 평가가 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질의도 나왔는데 지은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조인이신데 네. 동의를 하시나요? 좀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양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한 것이고 어제 정성호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은 가족들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형을 받는다라든지 학위가 취소가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 이미 다 들어갔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뭐 말하자면은 서류 하나 조작을 했는데 4년형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단순하게 서류 하나를 조작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할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가 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우르는 답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취를 밝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취를 밝히라는 거는 뭐 하라는 걸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거취라는 단어를 은퇴하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를 잘해오고 있고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적 어떤 행동 양태도 굉장히 성숙되게 발전을 돼왔고 전 세계에서 우러러볼 만한 그런 정도의 성숙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군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짓밟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그리고 사실상 총칼을 국민들에게 겨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비호하고 또 방탄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윤희숙 위원장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저께 윤어게인 행사를 또 열었잖아요. 그때 지도부가 대거 가가지고 축사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박수를 또 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거기에 또 전한길 전 강사가 거기에서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발언 이런 것들도 과연 그것이 지도부가 참석할 만한 행사였을까? 이런 것을 당연히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얘기했던 4명은 1차로 충분히 속아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추가 명단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당 분위기라든지 그런 건 어떨까요? 좋지 않죠.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저께 윤상현 의원실에서 주최했었던 행사가 말하자면 윤어게인이 아닌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전한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온다는 것은 미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도부는 이러한 당내에서의
의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모두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사의 성격 같은 것을 보았을 때는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독하는 형태, 다른 형태로 참석하는 방안도 좀 강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도부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참석을 하면서 이것이 보수 언론에서도 이럴 거면 혁신위는 왜 띄운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인선, 혁신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다가 어제는 안 되겠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아까 오늘 오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본인 SNS에 글을 쓴 것을 보면은 네. 2004년에 차떼기 땅 그 당 존폐 위기 때 당대표와 37명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도 이러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결국 어저께 거취를 표명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출마 선언 이 정도의 이야기들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글쎄요. 당 내에서 이것이 정말로 당사자로 지목된 분들이 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총선 자체가 좀 많이 남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혁신위 자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에 내려집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상고심 선고가 나온다고요?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3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절차를 지킨 합병이었고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네, 하급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 최대 쟁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즉 부당합병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두 회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단 겁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 상고심 판결을 통해 경영권 승계 정당성 논란 등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규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는 만큼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현장의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에는 불응하고 있는데 내란 재판은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죠. 어제 법률 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서 재판 참석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부는 일단 오전 10시 15분부터 예정된 공판기일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재판에는 정성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이 지난주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증언대에 설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당일 예정됐던 재판에도 불출석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신문만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나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증인신문만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만약 2주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또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해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기일 출석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며 계속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특검의 강제 인치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구인영장 발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일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청구 신문도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 크게 두 가지를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네, 특검은 일단 할 수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특검은 드론 작전 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사령관의 경기도 자택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거로 보이는데요. 계엄 선포 전 북한과의 교전 등을 유도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최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부른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은 오전 10시 반에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김 전 사령관은 재작년 7월 최상병 사고를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어젯밤까지는 전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치안감을 7시간가량 조사했는데요. 최 치안감은 조사 이후 취재진에게 아는 대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충청권에 호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서해안과 수도권에 있던 비구름이 충청 지역에서 합쳐져 강한 비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서산에는 시간당 1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한석 기자, 현재 비구름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현재 비구름대는 충남 서해안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우리나라 중부와 북부에 걸쳐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만나 서해상에서 형성된 뒤 인천과 충남 서해안을 따라 두 갈래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하나로 합쳐졌고 충남에 비구름이 몰리면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서산에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무려 420mm에 이르는 비가 내렸고 홍성 410, 당진 372, 태안 347mm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가늠하는 지표가 시간당 강수량인데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기준인 시간당 30mm를 훌쩍 넘습니다. 서산에는 시간당 115mm, 홍성에는 98mm가 쏟아졌고 당진과 태안은 90mm에 육박합니다. 현재 기상 상황을 알 수 있는 레이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남색의 강한 호우구름은 충청 지역에 자리 잡고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과 수도권, 강원도에 걸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밀양과 의령, 함안, 창녕, 합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만 일부 비구름이 영남 지역에도 분포해 이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경남 5곳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또 피해를 우려해 이들 지역에 호우 재난 문자를 잇따라 발송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수위도 높아져서 현재 충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대전과 충남 지역,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경제부입니다. 네, 어떤 열차가 운행 중지된 겁니까? 네, 먼저 코레일은 오늘 새벽 4시 반을 기점으로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의 일반 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항선도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중지됐는데요. 장항선은 천안역과 익산역, 서해선은 홍성역과 서화성역을 오가는 일반 열차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1호선 전동열차는 평택역에서 신창역까지 구간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다만 KTX는 전 구간이 정상 운행 중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집중호우가 내린 일부 구간에서 일시적인 운행 중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용객은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새벽 4시 반을 기점으로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의 일반 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항선은 천안역과 익산역, 서해선은 홍성역과 서화성역을 오가는 일반 열차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1호선 전동열차는 평택역에서 신창역까지 구간이 일시 운행 중단됐습니다. 다만 KTX는 전 구간이 정상 운행 중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내린 일부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지연, 운행 중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운행 재개 여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열차 운행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도 일부 통제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충청권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충청권은 밤사이 1시간에 11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와 홍수주의보, 경보 등이 끊임없이 발령됐습니다. 비는 특히 충남 당진과 서산, 태안 등지에 집중됐습니다. 아침까지 호우 피해가 그야말로 YTN에 쏟아졌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충남 당진시 탑동 사거리 현장입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침수돼 물바다가 됐다는 전원인데요. 주차된 차들도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흙탕물에 잠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빗물로 가득 차 근처 학교 운동장으로 차를 대피시켜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보자의 다른 영상입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주차장과 도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아파트 전체 세대가 정전된 상태고 주변 변압기도 몇 대가 폭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물폭탄이 쏟아진 충남 당진시 출근길 모습입니다. 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로 곳곳이 하천처럼 변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형광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통 통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당분간 치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남 예산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충남 예산군 내포 신도시 두레마을 사거리 일대 영상입니다. 날이 밝아올수록 아수라장이 된 비 피해 현장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차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입니다. 흰색 차 한 대가 속도를 낮춘 채 지나가고 있는데 흙탕물이 너무 많아 결국 중간에 멈추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검은색 차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에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제보자께서 새벽 2시 20분쯤 당진시 채운동 당진중학교 근처라며 보내준 화면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이 고였습니다. 이 밖에 공영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도로가 완전히 잠겨 깊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주차 한 차가 잠길까 봐 현장에 갔다가 찍은 영상인데 대피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진 채운동의 또 다른 현장 사진 보시겠습니다. 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계단 아래로 쏟아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 차들이 주차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아닙니다. 주차장 안에도 물이 마치 계곡처럼 흘러가는 모습 사진이지만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가족들은 새벽 3시쯤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이미 저 정도로 물이 들어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운동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건 새벽 4시 40분쯤 들어온 제보 영상인데 마티즈 크기의 차 한 대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성인 남성이 걸어다니면 배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라며 완전히 물바다가 됐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서산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충남 서산시의 성현 테크노밸리 근처 도로입니다. 트럭을 포함한 차량 2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물에 빠진 채 서 있습니다. 뒤로는 플래카드가 보이는데 아래에 있는 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뒤에 있는 차는 아예 떠내려온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차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창문 아래는 완전히 잠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10분쯤 읍내동 양유정 1로에서 찍은 영상인데 주차된 차들이 바퀴가 물에 잠겨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택시 한 대가 흙탕물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가고 있지만 비가 조금만 더 내렸으면 차들이 완전히 침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천둥 번개도 많이 쳤는데 이와 관련된 피해 신고도 있었다고요? 네, 새벽 1시쯤엔 충북 진천 광해원면의 한 공장에서 번개가 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이 번지지도 않았지만 보관하던 폐아세톤 탱크에서 불이 시작해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소방은 다만 신고자의 주장대로 번개가 정말 화재 원인이 됐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도로 통행과 지하철 운행 통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면서 현재 대전 당진 고속도로 당진 분기점 부근 양방향이 통제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나들목 부근 서울 방향도 전면 차단된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대를 지날 경우 국도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철도와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도 막혔습니다. 새벽 4시 반 기준으로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간 일반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또 장항선 천안역과 익산역 사이 서해선 홍성역과 서화성역 일반 열차 운행도 멈췄습니다. 1호선 전동열차의 평택역에서 심창역까지 구간도 일시 운행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가 피해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하천 수위도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이번엔 금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금강하구 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눈도 뜨기 힘들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충남과 전북을 잇는 금강 하구뚝인데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을 거쳐서 금강의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많은 비로 유속이 매우 빨라졌고 하천의 수위도 많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충청 지역에 밤사이 최고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하천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충남 당진시 채운교와 세종시 상조천교, 아산시 충무교와 예산군 구만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충북 청주시 환희교에는 호우경보가, 미호강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천 범람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새벽 5시 기준 부여와 서천 일대 주민 124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학교 등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천 인근도 일부 침수되면서 주민 50여 명이 당진초등학교에 머물고 있고 서천군 서면마을 주민 3명도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몸을 피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아침 7시 25분쯤 대전 당진고속도로 면천-IC 부근이 토사 유출로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장항선 천안역에서 익산역 구간 등의 일반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도시가 말 그대로 마비된 것 같은데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충남 서해안과 북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서해안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어제부터 충남 서산에는 419.5mm, 홍선에 410mm, 당진 372mm, 태안 347.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 홍성에도 98.2mm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충남도는 새벽 5시 기준 비 피해 관련 신고가 424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도로 통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하차도나 저지대 통행은 피하고 축대 붕괴 등 2차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금강 하구 쪽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폭우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1명이 숨지고 주민 11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정부는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국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밤사이 비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부터 쏟아진 비가 밤사이에도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오산시에서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충남에서는 5개 시군에서 주민 116명이 대피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마을회관 등에 차려진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 취소와 출입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모포와 진도 등에서 여객선 5개 항로 10척이 취소됐고 북한산과 송리산 등 국립공원 10곳의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충남 등에 있는 둔치 주차장 69곳과 하천변 90곳에 대한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비상 대응에 나섰죠?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4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호우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림청 같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중대본이 긴급회의를 열고 호우 대처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중대본은 토요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이번엔 기상캐스터 연결해 호우특보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지금 우산에서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현재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우선 충남 공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6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도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호우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붉은색과 보라색의 호우구름이 지나는 경기 남부와 충청, 경남 함안과 창녕에는 호우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남 구례, 경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특보는 전북 지방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미 충청의 많게는 400mm 이상, 경기 남부에 2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렸지만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 최고 180mm 이상의 추가 폭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100에서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전국적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50에서 80mm 안팎의 극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보가 내려지거나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은 절대 삼가시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시설물 점검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시간당 50mm를 넘는 극한호우는 한두 시간만 쏟아져도 피해가 날 수 있는 데다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또 문자를 받았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동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최근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만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강한 호우인 만큼 산사태, 범람, 침수 등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장마철뿐 아니라 폭염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발하는 극한호우를 예측하긴 더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초당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번엔 특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의 강제 구인은 적부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됐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빗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내일 오전에 신문이 열리는데 구속 적부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 피의자가 주장을 할 때 청구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요, 이 48시간 내에 이 구속 적부 여부를 심사하는 이 심사 일자가 정해집니다. 지금 내일 오전으로 이 구속 적부 심사 일자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심사 때는 피의자가 출석을 해도 되고 변호인만 출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 이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도 함께 출석하는 것이 조금 더 통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적부심사 때 일단 변호인이 어떠한 취지로 이 구속이 부적법한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혹시나 피의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호인 이후에 자신의 입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 피의자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심사가 종료되면 통상은 24시간 내에 이 구속 적부심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내일 오전에 잡힌 만큼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내일 당일 저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직접 출석해서 구속이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는 내가 재판과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기 때문에 이 수사의 극초반부부터 내가 구속되면 피의자 방어권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영장 실질심사 때 항변을 했는데 영장이 발부되고 나선 돌연 모든 조사를 지금 이제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사정변
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이 있다 보더라도 더욱더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구속 사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절차적인 또 실체적인 이 구속영장 발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절차적으로는 이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이 불가하다라는 이 형사소송법 208조를 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내란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가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란 혐의로는 한 차례 영장이 발부된 바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관된 범죄 사실로 재구속을 한 것이어서 이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영장에서 담고 있는 범죄 사실 중에는요.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다든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합본 기록을 삭제하려는 등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실체적으로도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 관련해서는 현재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죄명 자체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영장 실질심사 때도 이러한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이 영장 실질심사 때도 이런 주장을 이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아마도 이 구속 적부심은 그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중 구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공수처에 체포됐을 때 그때 큰 논란이 있었죠. 체포 적부심이 결국은 구속 취소로 이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이 구속기간 산정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네, 정리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 나온 이후에요. 대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상 날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통상례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실무상에서는 날짜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번 특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통상처럼 날짜로 계산을 하겠지만 혹시나 이전처럼 구속 취소의 가능성, 여지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더 보수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간 계산해서 구속 기소 날짜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구속 적부심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예상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구속 적부심 관련해서 특검에서도요. 어제 세 번째 인치질을 하려고 이 박억수 특검보를 현장에 파견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구속 적부심 청구서가 법원에 지금 접수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적부심사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잠정적으로 이 강제 인치 절차를 일단은 중단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이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체 거부하고 불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실체적 이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 때 특검에서 주장한 논리 그대로 법리상 충분히 이 해당 죄명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항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1차 구속기한이 열흘이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는 셈인데 기한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한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란 특검 측에서는 연장하더라도 실익이 없고요. 또 심지어 강제 인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를 모두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대단히 높죠. 그럼 내란 특검에서도 구태여 강제 인치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연장 없이 구속 기소하고 바로 이 외환 혐의로 이제 수사를 진척시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 재판도 있는데 여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온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2번 연속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원래 피고인들은 재판 때 성실히 임합니다. 왜냐하면 재판 때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이 내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것이 통상적인 피고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 흔치 않습니다. 예.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가는 피고인이 있지만 이렇게 증인신문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심지어 무죄 주장을 하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
불출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오늘 재판에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지난 10일에도 불출석했는데 그때는 사실 당일 그날 새벽 2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심경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 있었던 재판에 바로 참석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날은 불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17일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있는 오전 재판에는 불출석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낸 직위원 판사의 심기에 거스르는 이 불출석이라는 결정을 단행한 것은 조금 법리적으로도 또 실리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예. 혹시 이런 부분을 우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이 다른 재판이 계속되는 법정에서 대기하다가 재판이 끝나면 바로 끌어오면서 조사실로 인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의 수사관들이 기다렸다가 강제 인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오늘 재판까지는 일단은 불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택을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했는데 비화폰 서버 내역 이 부분에 대한 그 삭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것에 관여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건 관계 그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면 12월 6일에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등 언론에 내가 비상겸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을 이렇게 수회 통화했습니다라고 이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되자 이 국정원에서는 비화폰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실 경호처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안 조치라 함은 비화폰을 전격적으로 로그아웃하는 것입니다.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이 통신 내역 등이 지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비화폰이 초기화되는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이 국정원 측에서 냈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화폰이 실질적으로 경호처에 의해서 로그아웃됐다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실제로 보안 조치에 대해서 경호처에 지시한 바가 있는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또 박종준 전 이 지금 경호처장 간의 수회 통화한 정황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특검에서는 이 조태용 원장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2월 6일에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의 주요 피의자로 지금 보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아마 조태용 원장에게 본인이 지시한 배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배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 얘기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전부터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요. 4사람의 혐의 사실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심사를 다 따로 열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이제 각각의 공소 사실마다 맡은 역할이 다를 수도 있고요. 공소장이 하나의 범죄 사실로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이 지금 전현직 회장들이 수취한 이익이 369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각각 전현직 수뇌부가 취득한 이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아마 각각 전현직 임원들이 지금 선임한 변호인들도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충분히 실질심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대를 좀 달리해서 실질심사를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했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조금씩 다른 시간대로 잡았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의 계획을 좀 엿보면 지금 삼부토건 이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구속영장, 그 이후에는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걸 타고 김건희 여사로 넘어가겠다라는 계획일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현직 간부들은요. 나는 김건희 여사 모른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모른다라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예. 구속영장에 실질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발부되게 되면 그 진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아마 발부된 인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해서 혹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를 다시 물어볼 것이고요. 그 진술의 변경점이 생기면 이를 토대로 해서 이종호 전 대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빠르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